제가 2016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회사에서 교육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MBA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 가족도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이제 2년만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1층에 있었고 저희 이쪽 옆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한쪽에 옆집에 사는 친구는 20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끔 놀러 오고 평일에도 일을 5시 정도면 마쳐요.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커다란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의 공원에 가서 프리스비를 던지면서 강아지랑 놀면서 돌아오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하루하루를 사는 건실한 청년이 있었고, 반대의 옆집에는 한 50대 금발머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온 지 20년 정도 되는 일본의 스포츠카를 타고 주말이면은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맥주 한 잔과 미식축구를 즐기는, 수다를 즐기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냥 항상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주위 사람들랑 얘기를 해도 되게 여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20대 청년은 제가 알기로는 연간 4만 불에서 5만 불, 미국인 치고는 그렇게 많이 받는 금액은 아닌데 우리로 치면은 한 5천만 원 전후의 돈을 받으면서 기쁘게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옆집의 아저씨는 그냥 소득이 없었어요. 그냥 연금을 받아서 살고 있고 본인의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미국 가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랑 어울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제가 훨씬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다시 거기에서 일을 나쁘지 않게 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면 또 열심히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들이랑 얘기하면 이들이 더 행복한 느낌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행복하게 사는 게 뭐지? 지금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놨고 예쁜 와이프와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1대1로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거냐? 그럴 때는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여가를 즐기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게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그 크기 역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건에서라도 느끼는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이럴 때 행복했었지라는 생각을 너무 짧게는 말고 한 7초 정도만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주세요. 각자의 머릿속에 뭔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떴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 전부 다 10명 다른 생각을, 100명이라면 100명 다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정의를 내리기조차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었었어요. 전체 7, 80%는 손을 든 느낌?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 80%의 사람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행복한 분은 하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라고 물어봐도 꽤 많이 들었었어요. 10에서 20%는 계속 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았던 결과가 실제 조사를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약 2,500명 정도의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가장 행복한 걸 100점, 가장 불행한 걸 0점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몇 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51점을 넘는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점수 중에 내가 90점 이상,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90점 이상 정말 행복하다고 답을 한 사람도 10%가 넘었었어요. 아마 11점 몇 프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결과를 보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을 따지면 한국이 굉장히 상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힘들지, 막 헬조선 얘기 나오면서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이미 경쟁은 경쟁대로 치열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 어떨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해요.
아마 한 번에 모든 걸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끊어서 가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가? 아마 정의됐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그 행복의 요소들도 다르다 보니까 10명이 얘기하면 10명의 다른 행복의 정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편타당한 거는 있겠죠.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내용이 사전에 나오는 정의였어요.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었어요. 만족과 기쁨, 흐뭇함. 우리가 얘기하는 희열과 쾌락이 두 번째 나오는 기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보람과 가치, 뿌듯함, 이게 흐뭇함으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는 만족과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가치, 보람, 흐뭇함, 이 얘기들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믹스되면서 행복이라는 걸 규정하고, 행복의 크기와 정도도 이 세 가지 요소의 비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듣다 보면 다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를 거예요. 만족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한 어떤 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충족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서 내가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내야지 라고 공부를 한다면 89점을 받으면 만족을 못하고 91점을 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나는 95점을 받아야 난 만족하겠어 라고 하면 91점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에 대한 기준치가 다름에서 오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그나마 만족은 스스로 뭔가 수준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기쁨이란 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떨 때 기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물건을 사서 얻는 기쁨, 아까 얘기했던 시험이나 뭔가의 기준점을 달성함으로써 오는 기쁨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기쁨, 그냥 혼자 히히히 웃으면서 재미있는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얻는 기쁨도 기쁨이고, 구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쾌락에서 오는 기쁨 역시도 기쁨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의 만족보다 추상적인 게 기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보다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게 마지막에 나오는 흐뭇함,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극명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소방관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서 불길에 쌓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본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운 좋게 다른 소방관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될 때 혹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았냐는데, 오히려 소방관은 그때 행복을 느꼈다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서 고생함으로써 저 3명을 내가 살리게 됐어.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생각하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게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내 스스로가 남을 돕다가 죽게 되면 내가 괜히 여기 도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가치를 느끼고 흐뭇함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게 행복이 된다는 부분이죠. 얘기했던 요소들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저는 흐뭇함,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본인의 인생관, 가치관, 평상시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엮여서 행복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로는 굉장히 쉽게 만족과 기쁨, 흐뭇함이라고 됐지만 실제로는 그 행복의 정도와 크기,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복은 앞으로도 특별하게 뭔가로 귀결될 수 없고 규정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행복은 정의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어지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 역시도 답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조금 영역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함에 앞서서 과연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행복을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심리학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떤 반응을 낼 때 어떠한 자극을 받고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사람들한테 그냥 설문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여건들이 충족됐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는가,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적 아웃풋이 나오는가, 어떠한 항목에 특정하게 집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학자들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뇌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는가, 그리고 그
그 행복이란 감정을 느낄 때 어떤 물질들이 나오고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행복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던 것들이 조금 더 과학적, 구체적, 그리고 모여서 사회적인 지표로도 나오게 됐어요. 행복에 대한 지표들은 오늘날 몇 가지로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행복 지수예요. 34개 정도 나라가 되죠. OECD 대상국들의 여건들을 조사합니다. 교육 여건, 거주 여건, 경제 여건, 취업 여건. 어떤 나라들이 조금 더 교육이 잘 되고 어떤 나라들이 조금 더 거주가 안정적이며 어떤 나라들이 더 교육을 잘 해주고 어떤 나라에서 취업이 잘 되는가, 이런 항목들을 대상으로 34개의 나라들을 각 요소별로 평가해보고 그 지표들을 합산해서 랭킹을 매겨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주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 좋은 점수들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저조하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엎치락뒤치락도 있죠. 한국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버티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여기서 상위 랭킹에 포진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사회제도가 잘 돼 있고 본인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 다른 일을 해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러면서 한평생 웃으면서 사는가?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건가? 당장 생각해봐도 1년 중에 3개월 이상은 햇볕도 잘 들지 않고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 날씨도 춥고 과연 행복할까? 만명당 우울증을 겪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탑10 안에 드는 나라들 중에는 아시아권 나라들이 꽤 많아요.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10위권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상위 랭킹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OECD 기준으로 해본다면 앞에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을 빼고 본다면 탑10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OECD 행복지수가 높을 거라고 판단했던 나라들이에요. 왜 우울증이 많지?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건이 잘 충족되면 행복할 거다, 이 등식 자체가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라별로 항우울제를 얼마만큼 복용하느냐의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 1등이 아이슬란드예요. 2위가 캐나다, 3위가 호주, 4위가 영국. 우리가 생각했던 인프라가 잘 발달하고 이 정도면 행복하겠지 했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 약도 많이 소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설문으로 따져보면 사람들한테 과연 행복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비율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아까 나왔던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행복에 대해서는 인프라로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이 평가 지표를 적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 여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률이 높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발표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설문조사에서 2,500명의 사람들이 응답을 했던 내가 행복해요 라고 답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행복은 지속되는가? 지속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람을 가져보면 지속되기를 바라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이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10년 뒤에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당장 1시간 뒤, 10분 뒤, 1분 뒤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행복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점과 점과 또 점이 이어져서 선처럼 가면 그게 행복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행복했던 게 내일도 행복한 이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7초 동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행복을 조합해서 점점 이어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가장 오래 지속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행복에 대한 일반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음 편에 풀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항상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게 틀릴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조금 더 방향을 맞춰가는 이런 접근을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